대한민국 전통시장의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황금빛 과일이 세계 미식의 중심에 서게 된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립니다.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맛의 벽에 부딪혀 한국을 찾았다가 우연히 만난 참외. 그 평범한 여름 과일이 어떻게 세계적인 식재료로 변모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이 펼쳐집니다. 고집 센 프랑스 셰프와 성주 할머니의 만남, 세계 미식계의 조롱, 그리고 대반전의 순간까지. 버려질 뻔했던 한국의 보물이 세계를 사로잡은 국뽕 스토리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한국의 숨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 도르의 주방은 깊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파리의 중심부에 자리한 이 유명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마르셀 카트리는 혀끝에 올린 소스를 맛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게 전부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마르셀은 지난 15년간 프랑스 최고의 식재료로 요리했지만 최근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셰프, 오늘 특별 코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수석 수셰프 필립이 알려왔지만 마르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맛의 벽 어떻게 뚫어야 할까? 마르셀의 슬럼프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최고의 식재료들, 프로방스의 향신료, 노르망디의 해산물. 그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그가 찾던 충격적인 맛의 발견은 없었죠. 미식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였지만 이제 그에게 프랑스 요리는 예측 가능한 패턴의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르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많은 요리책을 뒤적이다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와 미식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책을 펼친 그는 밤새도록 읽어내려갔죠. 한국의 김치, 된장, 고추장.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발효. 식품들과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식감 중심의 음식 문화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여기다. 마르셀은 책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 깊이 탐구되지 않은 식재료의 보고야. 그날 이후 마르셀은 한국행을 결정했고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서울에서 시작됐지만 진정한 식재료를 찾기 위해 그는 지방으로 향했죠.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낯선 한국 음식을 맛보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호기심과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 요리에 혁명을 일으킬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마르셀은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KTX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의 작은 시장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주시의 재래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전의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다양한 농산물 위에 금빛 얼룩을 만들고 있었죠. 마르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토종 식재료를 탐색했습니다. 부추, 고사리, 도라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외국 사람이네. 뭐 찾는 거유?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마르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르셀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음식. 한국 특별한 음식 찾아요. 그의 서툰 발음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좌판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할머니의 좌판에는 노란빛이 도는 작은 과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성주 참외. 세계 제일이유.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하나를 집어 마르셀에게 건넸어요. 마르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겉모양은 작은 멜론 같았지만 그가 알던 프랑스의 멜론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게 멜론인가요? 마르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 참외. 코리안 멜론. 맛봐요. 마르셀은 조심스럽게 그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그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터져나오는 달콤함, 그리고 미묘한 산미와 풍부한 향이 그의 미각을 강타했어요. 이건 멜론이 아니야. 마르셀은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오이도 아닌데. 이런 식감과 맛은 처음이다. 미쳤어.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15년간의 요리 여정에서 처음 느끼는 충격적인 맛이었죠. 할머니는 마르셀의 반응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주 참외가 그래 좋은 기라. 이거 먹으면 다른 과일은 못 먹어요. 마르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참외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참외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요. 내가 참외 농사 50년째 짓고 있으니까.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마르셀은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최고의 셰프와 성주 참외 농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죠. 김할머니의 참외밭에 도착한 마르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비닐하우스 안에는 참외 덩굴이 가득했고 노란 열매들이 송이송이 맺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보물창고군요. 마르셀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리의 가을 하늘은 우중충했지만 마르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특별히 포장해준 참외들이 가득했죠. 성주에서 보낸 2주 동안 마르셀은 참외 재배법부터 보관법, 다양한 요리법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알려준 참외 장아찌와 젤리 만드는 법은 그의 요리 감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라 메종도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단골 고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주방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셰프가 새 메뉴를 선보인대. 무슨 한국 과일로 코스를 짠다는데. 수셰프들이 수군거렸죠. 마르셀은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한국에서 가져온 참외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날 코리안 멜론의 세계라는 이름의 특별 코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참외 카르파초를 시작으로 참외 비네그레트를 곁들인 랍스터 샐러드, 참외 젤리를 얹은 푸아그라,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참외 그라니테까지. 마르셀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참외의 매력을 극대화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미식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게 뭐죠? 달콤한 오이인가요? 한 고객이 비꼬았고 다른 이는 프랑스 최고의 셰프가 시골 과일에 빠졌다니 하며 코웃음을 쳤죠. 특히 미슐랭 평가단의 반응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한국 촌과일로 고급 요리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라는 혹평을 남겼어요. 프랑스 미식 저널 르 구르메는 심지어 마르셀 카트린, 동양의 농부 과일에 매료되다라는 제목의 조롱 섞인 칼럼을 실었습니다. 아삭한 멜론? 그게 뭐야? 스낵이냐? 프랑스 미식의 자존심이 동양의 잡종 과일에 무릎을 꿇다니. 라는 내용이었죠. 마르셀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야. 이 과일의 진정한 가치를. 그는 레스토랑 문을 닫고 한국으로 재입국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광기라 불렀지만 마르셀의 눈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르셀은 곧장 성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다시 왔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마르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외의 비밀을 완전히 파헤치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며 공부해도 될까요? 그렇게 마르셀은 성주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참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참외의 품종별 특성, 재배 환경에 따른 맛의 변화, 수확 시기의 중요성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김할머니의 참외밭에서 직접 농사를 돕기도 했죠. 이 과일 버려진 게 아니라 한국인 입맛에 맞춰 살아남은 예술이에요. 마르셀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르셀은 참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요리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참외의 모든 것을 공부했고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접목해 독창적인 요리법을 개발했죠. 이제 세계에 보여줄 시간이야. 마르셀은 결심했습니다. 성주를 떠나기 전날 밤 김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마르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참외 씨앗이유. 특별한 품종이니 잘 간직하시게. 마르셀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 선물을 받았어요. 할머니, 반드시 이 씨앗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보이겠습니다. 마르셀이 돌아온 후 아시아 퓨전 세계 요리 대회가 파리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모이는 이 대회에 마르셀은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죠. 대회 주제는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은 마르셀이 참가한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 한국 과일에 집착하고 있다던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마르셀은 의연했어요. 그의 작업대에는 신선한 참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항아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발표 순서가 되자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코리안 멜론의 세계적 변신을 선보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요리는 참외 장아찌를 활용한 타르타르였습니다. 발효의 깊은 맛과 참외의 상큼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이 요리에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두 번째 코스는 참외 젤리를 얹은 푸아그라였습니다. 부드러운 푸아그라 위에 맑고 탱글탱글한 참외 젤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한 입 베어문 심사위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조합을 상상도 못했어요. 대미를 장식한 세 번째 요리는 한국 전통 삼합에서 영감을 받은 참외 삼합이었습니다. 얇게 저민 이베리코 흑돼지와 김치, 그리고 참외 퓨레를 함께 싸먹는 이 요리는 심사위원 전원의 극찬을 받았죠.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식감의 서사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의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마르셀의 코리안 멜론 프로젝트는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시상대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성주의 김순자 할머니와 모든 참외 농부들에게 바칩니다. 그들 없이는 이 혁명적인 맛의 발견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이 대회 이후 참외는 순식간에 세계 미식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찾기 시작했고 미식 잡지들은 앞다투어 참외 특집 기사를 실었죠. 마르셀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의 승리 소식은 한국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우리 참외가 세계를 감동시켰네.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감격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농업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코리안 멜론이라 불리는 과일은 사실 일본 원산의 마쿠와 우리의 변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 과일로 알려진 이 품종이 왜 코리안 멜론이냐며 뒤늦은 논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미 세계 유통시장에서는 KOREAN MELON으로 등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농업 역사학자들은 참외는 한반도 고유의 재배 역사가 최소 2000년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일본 미디어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일,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르셀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주로 돌아와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오틴틱 코리안 멜론 브랜드를 설립했죠.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농부와의 공정한 수익 공유였습니다. 성주의 참외 농가들은 이 브랜드에 참여함으로써 기존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되었고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품질 관리도 강화되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농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마르셀의 비전에 성주 농민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부심을 갖고 키워온 참외가 드디어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죠. 성주군은 마르셀에게 감사의 표시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군수는 마르셀 셰프는 우리 참외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은인이라고 치하했어요. 마르셀은 수상소감으로 참외의 진정한 영웅은 수십 년간 이 과일을 지켜온 농부들이라며 김순자 할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저널 르 구르메는 이전의 비판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꿔 마르셀, 카트린 미식의 콜럼버스라는 제목의 찬사를 실었죠. 미국의 푸드 채널은 마르셀과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외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홍콩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고급 백화점에서도 프리미엄 코리안 멜론은 매진 행렬을 이어갔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참외를 주요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성주 참외 재배 단지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코리안 멜론 시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참외를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마을 곳곳에는 참외 테마 카페와 레스토랑이 생겨났고
매년 열리는 참외 축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의 농장은 참외의 성지로 불리며 연일 방문객으로 북적였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농사 비법과 참외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참외는 그냥 과일이 아니요. 정성이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라고. 할머니의 말에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은 경청했죠. 마르셀의 레스토랑 메종 드 참외는 파리와 서울에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코스는 참외의 여정으로 한 가지 식재료로 다양한 맛과 식감을 끌어내는 마르셀의 천재성이 돋보였어요. 예약은 항상 3개월 대기였고 세계 각국의 셀럽들이 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들은 아시아 식재료와 조리법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켰고 참외 요리학이라는 특별 과정까지 개설되었죠. 과거 마르셀을 비웃었던 미식 평론가들은 이제 그를 미식의 혁명가라고 칭송했습니다. 마르셀은 모든 인터뷰에서 한국 참외 농부들의 공로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르셀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세계 식문화 교류의 밤에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마르셀은 즉시 성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엘리제궁에 초대받았어요. 엘리머? 나는 못 가. 프랑스는 너무 멀고. 할머니는 처음엔 안색을 표했지만 마르셀과 마을 사람들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평생 한번 볼까? 김할머니의 아들과 함께 3사람은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파리에 도착한 김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에는 코리안 멜론 레이디라는 플래카드를 든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프랑스 농림부 장관이 직접 마중을 나왔죠. 이게 꿈인가?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제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김순자 할머니를 식문화 교류의 대사로 칭하며 특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참외혁명은 세계 미식의 지형도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의 주인공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참석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어요. 만찬 메뉴는 모두 참외를 활용한 요리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스타일 참외 절임은 귀빈들의 극찬을 받았죠.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저 우리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일 뿐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어요. 만찬 이후 한 유명 프랑스 농업 기업가가 김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주 참외 재배법을 프랑스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기술 자문을 해주시면 큰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참외는 성주의 땅과 물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요. 할머니의 대답은 다음날 프랑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코리안 멜론 레이디 100만 유로 제안을 거절하다. 이 기사는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새로운 가치관의 아이콘이 되었죠. 세계 각국에서 성주 참외 농법을 배우기 위한 연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파리 체류 마지막 날, 마르셀은 김할머니와 그녀의 아들을 자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KUREAN MELON 테이스팅 코스였죠. 총 9코스로 이루어진 이 메뉴는 참외의 모든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참외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방문 이후 마르셀과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이들의 협업을 주제로 문화적 교류를 통한 농업혁신 사례 연구를 발표했고 유네스코는 성주 참외 농법을 무형문화유산 예비 목록에 올렸죠.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K푸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등 한국의 전통식품들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성주 참외의 성공 사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두 나라의 식문화 교류에 힘썼습니다. 그는 프랑스 최고의 제과 학교와 협력하여 참외 파티세리 과정을 개설했고 한국에서는 전통 발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했죠.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마르셀은 자주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성주에는 코리안 멜론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셰프와 농부들에게 참외 재배법과 요리법을 가르쳤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명예교장으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우리 참외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갈 줄 누가 알았겠소.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외의 성공은 한국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젊은이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신농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여 한국 농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죠. 성주의 참외 농가는 평균 연령이 10살 이상 낮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일부 언론은 한국이 전통 일본 과일을 세계화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참외 성공 사례를 일본 농업에 적용할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 참외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과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맛과 향, 식감이 성주 참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어요. 성주 참외의 독특한 맛은 특별한 토양과 기후, 그리고 농부들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마르셀과 김할머니의 협업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주 참외 기금을 설립하여 농촌 지역의 교육과 문화 사업을 지원했어요. 특히 농가의 자녀들에게 요리와 농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농부와 요리사는 모두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고 싶어요. 마르셀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마르셀의 메종 드 참외가 문을 연 지 3년, 레스토랑은 세계 미식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 성주에서 직송되는 참외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는 특별히 이 레스토랑의 문화교류, 혁신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수여했습니다. 성주에서는 마르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르셀 카트린 기념관을 건립했어요. 이 기념관에는 마르셀이 처음 참외를 맛보고 놀란 순간부터 세계적인 셰프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의 우정을 담은 코너는 많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농장을 돌보면서도 젊은 농부들에게 참외 농사의 비결을 전수했어요. 참외는 사람 마음을 읽는다우.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교감해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농업문화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상소감에서 그는 제가 받은 이 영광은 모두 한국 성주의 참외 농부들 덕분이라며 김할머니에게 존경을 표했죠. 프랑스 농업부는 성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농업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 테라 마드레에서는 참외와 세계 식문화의 변혁이라는 주제로 특별 포럼이 열렸어요. 이 포럼에서 마르셀과 김할머니는 기조연설을 맡아 농업과 요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이자 예술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마르셀의 참외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식품연구원과 협력하여 참외의 영양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연구 결과 성주 참외에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참외를 건강식품으로서도 주목받게 했죠. 참외의 세계화는 한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던 한국 농업이 이제는 프리미엄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성주 참외를 시작으로 나주배, 제주 감귤, 청도 감 등 한국의 과일들이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80세 생일을 맞아 마르셀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파리로 초청하여 한국 입맛이 바꾼 세계의 미식지도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이 책은 참외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세계 각국의 미식가와 셰프,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간단한 소감을 전했어요. 우리 참외가 이렇게 세계를 감동시킬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 땅과 물 그리고 정성이 만든 기적이지요.
마르셀 셰프가 우리 참외의 가치를 알아봐 주어 감사합니다. 마르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코리안 멜론, 그 중심에 섰다는 슬로건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고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참회의 여정은 이제 세계 식문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마르셀과 김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그들은 음식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그 우정은 두 나라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코리안 멜론 참외는 이제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창의적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노란 과일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우뚝 선 이야기는 평범한 것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자긍심을 가질 때 세계도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차가운 겨울,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25살 클라라에게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본 한국 문화 영상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가족 몰래 시작한 한국어 공부, 아버지와의 치열한 갈등, 그리고 말하기 대회에서의 극적인 승리까지.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밝혀진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과연 클라라는 어떻게 한국어 하나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갔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왔던 놀라운 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어학, 공부를 넘어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도전과 가족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겨울은 늘 길고 춥습니다. 클라라 알릭스는 이곳에서 태어나 25살이 될 때까지 줄곧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죠. 아버지 마르틴 알릭스는 에스토니아 국방군에서 30년간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클라라, 인생은 전쟁터와 같단다. 감정에 휘둘리면 패배하는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이어받아야 해. 클라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체력 단련, 규칙적인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이 군대식이었죠. 하지만 클라라에게는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과 언어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클라라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까지 금세 익혔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죠. 아버지는 예술이나 감정적인 것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클라라에게 운명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봄, 클라라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한국어로 된 가사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와 퍼포먼스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날 밤 잠도 잊고 한국 문화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았어요. K-팝, K-뷰티, 한국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우리 에스토니아에는 왜 이런 문화 수업이 없을까?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과가 없는데. 클라라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자체가 갖는 독특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표현의 다양함은 언어학에 재능이 있던 클라라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클라라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기로 말이죠. 클라라의 한국어 공부는 완전히 독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법대에 진학하길 원했지만 클라라는 가족 몰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방법은 오직 인터넷뿐이었죠. 매일 새벽 5시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클라라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을 따라 읽고 유튜브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발음을 연습했어요. 처음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 점점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클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익혔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감정 표현을 따라하며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려 노력했죠. 에스토니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지만 클라라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매력적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클라라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됐죠. 바로 한국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200일째입니다. 처음엔 한 글자도 몰랐는데 지금은 제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기뻐요. 클라라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언어에 대한 타고난 재능과 끈질긴 노력이 만나 시너지를 낸 거죠. 1년이 지나자 클라라는 한국 뉴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혼자 공부해도 말하기 실력은 늘지 않았거든요. 클라라는 고민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어를 말할 상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때 클라라는 인터넷에서 한 가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우승자에게는 한국 유학 장학금까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기회야. 클라라는 즉시 대회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큰 풍파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클라라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아버지 마르틴이 클라라의 방으로 들어왔고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신청서를 보게 된 거죠. 이게 뭐야?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클라라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1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들통난 거였죠. 아버지, 저는. 클라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법대 준비는 안 하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마르틴에게 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당황스러웠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낭비할 거냐? 한국어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법대 공부를 포기하려는 거야? 클라라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법대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네가 뭘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버지와 딸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 리나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잠깐만요. 클라라야, 이리 와서 앉아. 어머니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도 젊을 때 한국에서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나?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클라라는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죠. 아버지가 한국에 가셨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2년이었다. 내가 유엔 연락장교로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 특히 한 농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르틴은 여전히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만큼은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회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이런 일 없다는 약속을 해야 해. 클라라는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회 준비뿐이었죠.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에스토니아 한국문화원에는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클라라는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또한 유일하게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자였습니다. 괜찮을까?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것 같은데. 클라라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혼자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 믿기로 했어요. 드디어 클라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였어요. 클라라는 무대에 올라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알릭스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에 갑자기 긴장이 몰려왔어요. 평소 연습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저는
클라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관객석 한 구석에서 한 중년 한국 여성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클라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의 따뜻한 시선이 클라라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클라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했네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클라라는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며 겪었던 어려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 얻은 새로운 꿈까지 모든 것을 한국어로 표현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클라라의 발표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아까 그 중년 한국 여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1등, 클라라 알릭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대회 우승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국 유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클라라, 정말 한국에 가야겠니? 에스토니아에서도 충분히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클라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꿈은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죠. 아버지, 저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탈린 공항에서 클라라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클라라야, 건강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클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클라라는 수첩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부모로서 널 막을 수는 없지만 군인의 딸로서 넌 반드시 해낼 거라 믿는다. 힘들 때마다 이 수첩을 보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기억해라. 클라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버지,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클라라야.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거라.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클라라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드디어 클라라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여행이 시작되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에스토니아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자. 클라라는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클라라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귀에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와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한국에 왔구나. 클라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한 클라라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이 에스토니아 집 절반만 했거든요. 게다가 룸메이트는 중국인 유학생이어서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이에요. 중국에서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라라는 1년 넘게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클라라는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적응이 쉽지 않았죠. 첫 번째 어려움은 음식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한국 음식은 대부분 매웠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어요.
클라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겨우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빠른 생활 속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수업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빠르게 대답했어요. 클라라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 나는 너무 느리게 사는 건 아닐까? 세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한국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클라라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는 도서관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몽골에서 온 유학생 알타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혹시 몽골 알아요? 네, 알아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알타이는 클라라보다 한국에 1년 먼저 온 선배였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알타이와의 만남은 클라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으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클라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꿈꿔왔던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한국 생활 3개월째, 클라라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어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고 한국 친구들과도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매일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기도 했죠. 정말 에스토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알타이가 클라라에게 제안했습니다. 클라라, 우리 같이 방송대학교 공개 강의 들어보지 않을래요? 한국어 교육 관련 강의가 있다고 해요. 클라라는 별 기대 없이 알타이와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강의 제목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이해였어요. 강의가 시작되자 클라라는 점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함께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교사에게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클라라는 교수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클라라는 교수님께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외국인도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외국인 교사가 학습자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클라라 학생처럼 스스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클라라는 번개에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였죠. 저도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클라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한국어 공부도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였죠. 클라라는 즉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이상의 실력과 교육학 관련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6급이라. 지금 내 실력으로는 4급 정도인 것 같은데. 클라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6개월 안에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알타이는 클라라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클라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목표가 생긴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클라라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문법책을 정리하고 어휘를 암기하고 듣기 연습을 반복했어요. 예전처럼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 훨씬 효율적이었죠. 또한 클라라는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었어요. 클라라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스터디 그룹 친구들은 클라라의 열정에 자극받았습니다. 클라라 역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 생활에 더욱 적응하게 되었어요. 3개월 후 클라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5급이었어요. 6급까지는 아니었지만 놀라운 성장이었죠. 5급이라도 대단해요.
이 정도면 교사 양성과정 준비반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격려를 받은 클라라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준비반에 지원했어요. 면접날, 클라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클라라 알릭스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면서 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클라라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면접관들은 클라라의 진솔한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를 받은 클라라는 알타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알타이 합격했어요. 드디어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클라라는 친구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젠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온 클라라이고 미래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라는 교육학 이론부터 실제 수업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특히 외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강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6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최종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실제 수업 시연을 해야 하는 실기 시험이었어요. 클라라의 주제는 한국어 높임법 가르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있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떨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임법은 한국어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죠. 클라라는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클라라의 방법은 교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훌륭합니다. 학습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전체 1등으로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였죠. 첫 번째 교육 현장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클라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라라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클라라를 바라봤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선생님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에스토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는 웃으며 지도를 가리켰어요. 여기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에 빠져든 거였죠. 오늘은 우리 함께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클라라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어와의 첫 만남, 혼자 공부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까지요. 아이들은 클라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의 경험담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클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국어가 어려워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클라라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도 처음엔 한글 한자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더니 지금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클라라는 에스토니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첫 수업을 했어요. 어땠니, 클라라?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클라라야, 아버지가 틀렸었다. 네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수첩 덕분에 힘들 때마다 견딜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3년이 지난 지금 클라라는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 클라라의 한국어 교실은 10만 구독자를 넘어섰죠. 클라라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스토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소통 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클라라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지 언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바뀐 방식이에요. 꿈을 찾게 해준 나침반이고 새로운 저를 만나게 해준 거울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언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끝까지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만났던 그 중년 한국 여성이 찾아온 거예요. 그녀는 김영순이라는 이름의 전직 외교관이었는데 놀랍게도 클라라 아버지가 한국에 있을 때 생명을 구해준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클라라 씨, 제 아버지가 항상 에스토니아 군인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다고 하시면서요. 설마 그분의 따님이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클라라의 한국 도전기는 예상치 못한 인연의 발견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클라라는 지금도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자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에스토니아에 돌아가 그곳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어요.